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내내 세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영국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 하기 전에 엊그저께 월요경제학 시간에 마무리를 잘 못했던 칼 폴라니의 이중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월요일 드렸던 이야기지만 폴라니는 자본주의를 인간성을 다글다글 갈아버리는 악마의 맷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상식적으로 이 악마의 맷돌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자본주의에 찌들어서 오늘 내일 나의 생존만을 고민하면서 사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됐더라도요. 7,000년을 이어온 연대나 협동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인간성, 이런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간단한 예로 참 다시 꺼내기 힘든 사례지만 우리는 세월호에 갇혀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던 우리 아들, 딸들을 보면 못 견디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돈이 아무리 들어도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성질 같은 거니까요. 예. 그래서 악마의 맷돌이 인간성을 다글다글 갈아버리는 게 심해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반대도 거세집니다. 폴라니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약 악마의 맷돌과 같은 시장 기제로부터 인간과 자연 그리고 경제 조직이 보호되지 않았다면 어떤 사회도 잠시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악마의 맷돌로부터 인간 사회를 보호하려는 의식이야말로 이 역사를 지탱해왔던 원동력 같은 거라는 해석인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악마의 맷돌이 심해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입니다. 폴라니가 이중운동이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이게 이름이 왜 이중운동이냐면 매우 안타깝게도 악마의 맷돌에 대한 반발은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더럽게 이상한 방향의 운동으로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생기기도 하고 나쁜 방향으로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중운동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파시즘 같은 겁니다. 파시즘은 놀랍게도 모든 걸 시장에 맡기세요. 경쟁에 맡기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본주의의 악마성에 정면으로 대항을 한 경제 시스템입니다. 예. 안 그럴 것 같죠. 둘 다 나쁜 놈들이니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실 파시즘은 엄청난 국가 통제 계획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웃긴 건 1930년 대공황이 벌어졌을 때 이걸 벗어나는 방식으로 미국이 채택했던 아이디어가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겁니다. 시장을 제어하는 정부의 힘을 크게 실어주는 거죠. 이게 케인즈의 경제학을 기반으로 하는데 시장에 모든 걸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댐도 짓고 도로도 짓고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공공사업으로 돈을 좀 쥐어주자 뭐 이런 발상인데요. 놀랍게도 이런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제일 충실하게 실시한 나라가 미국이 아니고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나치즘이 이걸 해요. 독일은 히틀러가 집권한 이래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바탕으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감옥하고 도로를 짓습니다. 전쟁 준비하고 유태인 가두려고요. 이러면서 정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시장을 완벽하게 정부가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미친 또라이 새끼여서 그렇지 경제 정책만 보면 케인즈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정책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이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착살이 났던 독일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합니다. 이 예에서도 나타나듯이 인간성을 맷돌에 놓고 다글다글 갈아버리는 자본주의의 악마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저항하는 운동이 두 종류로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민중들을 기반으로 한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운동이고 하나는 폭력적으로 시장을 통제하려는 히틀러식 운동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과 영국의 대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신자유주의라는 악마를 동원해서 40년 가까이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자본주의의 쌍두마차 미국과 영국이 2016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강도의 반발을 맞습니다. 이 반발도 이중운동의 형태를 띠죠. 첫 번째, 바람직한 형태의 운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매우 퇴행적이고 악마적인 형태의 운동이 있어요. 1번, 바람직한 운동은 뭐냐? 어제 이야기했던 버니 샌더스에 대한 막대한 지지 같은 겁니다. 2번, 바람직하지 않은 히틀러식 반발 운동은 뭐냐? 이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 같은 거죠. 트럼프는 유대인을 죽여라, 죽여라 하는 히틀러 선동처럼
멕시코 놈들 죽여라, 죽여라 이런 형태로 신자유주의에 반발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버니나 트럼프 둘 다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정통 시장 자유주의자들이 아닌 거예요. 버니는 민주사회주의에 기반한 민중주의자고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기치로 한 고립주의자입니다. 둘 다 월가가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아웃사이더가 돌풍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이미 신자유주의 형태의 착취가 크게 달했다는 반증이고 그에 대한 이중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실증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영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국도 신기할 정도로 미국과 비슷한 과정을 겪는데요. 오히려 미국보다 한 발짝 빨리 이중운동이 펼쳐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운동 중 1번, 바람직한 이중운동이죠. 이건 바로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아웃사이더, 제레미 코빈이라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코빈은 지금 영국 노동당 당수고요. 매우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입니다. 그럼 2번, 바람직하지 않는 이중운동이란 2016년에 벌어졌던 브렉시트 같은 거죠. 영국 민중들이 고립주의를 스스로 택하고요. 이민자들을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길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도 영국과 미국이 이끌어온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라는 악마의 맷돌에 민중들이 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격변의 시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제러미 코빈은 버니 샌더스보다는 8살 어린 1949년생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아예 직업 노동운동가가 되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간부로 일을 하기도 했고요. 1983년에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하원 의원, 정확한 명칭은 서민원이라고 하죠. 영국의 하원. 여기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지금까지 무려 9선을 달리고 있는 영국 정치의 거목입니다. 그런데 코빈이 노동당 소속이지만 이 코빈의 사상이 얼마나 노동당보다도 훨씬 더 왼쪽에 가 있냐면 대처가 집권한 이후부터 영국의 노동당도 무지하게 보수화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집권한 토니 블레어를 보면 왠지 이 사람은 당적은 노동당인데 정책을 보면 노동당이라고 하기에 매우 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동당을 굉장히 오른쪽으로 이끌고 갔던 총리였죠. 그런데 코빈은 이렇게 우경화되는 노동당의 당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노동당 소속의 구선 의원인데 노동당이 발의한 정책을 국회에서 투표를 할 때 무려 500번이나 넘게 반대 투표를 해요. 이 기록만 놓고 보면 대단한 또라이인 거죠. 당론으로 미는 정책을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이 500번 넘게 반대를 했다는 게 우리 정치 정서로는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코빈은 이 소신 투표를 멈추질 않았던 겁니다. 실제로 코빈이 당에서 얼마나 또라이 취급을 받는 소수파였냐면 이 사람이 2015년에 노동당 대표가 되는데요. 이때 노동당 대표 후보가 되기 위해서 후보 등록을 할 때 국회의원 35명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노동당에요. 이게 별게 아닌 게 35명 추천은 돌아다니면서 친한 의원들 도장받아도 35명 되잖아요. 예. 게다가 코빈이 구선 의원인데요. 그리고 당시 노동당 의원 숫자가 232명이나 됐다고요. 이 중에서 35명 추천받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코빈은 이 35명을 못 모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당내에서는 의원들 중에서 코빈을 진짜 대표감으로 안 봤던 겁니다. 이때 코빈이 확보한 추천 의원이 고작 15명이었습니다. 마감 직전까지 20명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 코빈이 동분서주해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돌아다녀서 아슬아슬하게 20명 추천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이 20명 나중에 인터뷰하는 걸 보면 내가 추천서에 서명한 이유는 코빈을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당의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그냥 서명해 준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런 생좌파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없고 돼서도 안 되지만 우리 노동당은 저런 이상한 또라이도 당대표 후보로 나설 수 있다라는 다양성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구색을 맞추는 차원에서 우리가 서명해 줬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근데 코빈 입장에선 이것도 불안하잖아요. 그래봐야 딱 35명이거든요. 한 명이라도 약속을 안 지키면 후보 등록을 못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코빈이 자기 자신을 직접 추천을 해요. 자기도 의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굴욕을 겪은 끝에 겨우 36명의 추천을 받아서 코빈이 당대표 후보에 오른 겁니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코빈은 듣보잡 중에 듣보잡, 당론에 500번이나 반대 투표를 하는 또라이, 아웃사이더였던 거죠. 그런데 막상 당대표를 뽑는 권리당원들 투표에 돌입을 하니까 코빈이 돌풍을 일으킵니다. 상대 후보들하고 의원들이 놀라 자빠지는 겁니다. 설마 하는 동안 코빈이 당선권 근처까지 바짝 다가가요. 이때부터 노동당 내에서 코빈에 대한 그야말로 십자포화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 노동당 내부에서 코빈을 비판하는 강도를 보면 정말로 대단했어요. 이게 이 반대쪽 보수당에서 코빈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노동당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잘못해서 저 또라이 좌파가 노동당 대표가 되면 우린 망한다, 이런 위기감이 노동당 내에서 퍼진 겁니다. 심지어 10년 동안 총리를 했던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코빈이 대표가 되면 노동당은 전멸할 것이다, 이런 저주까지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성정치권의 압박을 뚫고 코빈이 59.5%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마침내 노동당 당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코빈 흔들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코빈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노동당의 새 지도자가 돼도 보통 이런 저 멀리 있는 비주류가 대표에 오르면 주류가 승복을 못합니다. 아무리 노비제도가 폐지돼도 어디 쌍놈들이 감히 나한테 맘먹으려 들어, 뭐 이렇게 말하는 양반의 감성이 노동당 의원들한테는 아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동당 의원들은 코빈을 대표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코빈이 당원들이나 국민들한테는 인기가 높지만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일 인기가 없는 노동당 대표라는 평가를 받았었다고요. 2016년 6월에는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노동당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코빈 당대표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저 또라이 새끼가 당대표하는 거 못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불신임 투표를 열어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것도 압도적으로 가결이 돼요. 불신임 찬성 의원이 무려 176명, 반대는 고작 4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코빈의 당내 정치적 기반이 얼마나 약했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나죠. 그리고 보통 의원 내각제 제도에서 당내 의원들이 이 정도 압도적으로 불신임을 하면 대표가 물러나야 됩니다. 의원 내각제에서 자기 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비토를 당하고 어떻게 당을 이끌겠습니까? 그런데 깡다구의 코빈은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오케이, 의원들이 나를 불신임했어? 그럼 내가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갈게.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재신임 받겠어. 이러면서 다시 당대표 선거에 나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2015년보다 더 큰 표 차이로 무려 61.8%의 득표율로 다시 당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돌파력을 가진 정치인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조기총선에서 자민당의 과반수를 저지하면서 사실상 총선을 노동당의 승리로 코빈이 이끕니다. 이러면서 지금 코빈은 노동당 내에서 완벽하게 입지를 다진 것 같아요. 지금 영국 도박사들이 전망하는 걸 보면 차기 총리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 제레미 코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당 의원들도 이제 더 이상 코빈을 흔들지 못합니다. 코빈의 지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코빈의 지지도는 기성 정치권 내부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밑바닥 민중들로부터 나온 강건한 지지를 바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코빈의 지지도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혈혈난신 노동당 당수가 돼서 차기 총리로 유망한 사람이 된 코빈이 어떤 영국을 설계하고 있을까요? 코빈이 세운 정책을 보면 진짜 입이 똑하고 벌어지는 대목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영국은 의원 내각제니까 그림자 내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섀도우 캐비닛이라는 건데, 야당이 집권을 하기 전에 내가 집권을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장관이 될 거예요를 미리 밝히는 겁니다. 이걸 그림자 내각이라고 하는데, 코빈의 노동당에서 그림자 내각상 지금 재무장관에 오른 인물이 존 맥도넬 상원의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정확하게 귀족원 의원이죠. 이 맥도넬이 코빈 집권기의 구상을 밝힌 걸 보면 이래요. 경제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가 지금 선택할 길은 자본주의를 멈추는 일이다. 우리가 집권하면
민중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자본에 착취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합니다. 차기 그림자 내각의 경제수장이 자본주의를 멈추는 것이 노동당의 목표라고 공언을 하고 다닙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이건. 코빈 예비내각의 정책을 보면 이익 공유제라는 게 나옵니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법으로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와 공유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정책이 빨갱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지금 무지하게 언론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아요.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언론으로부터요. 그런데 코빈의 그림자 내각은 끄떡도 안 합니다. 이게 코빈의 철학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부유세 도입 등등등 진짜 어마무시한 좌파 정책이 코빈의 그림자 내각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눈에 띄는 건 기업의 소유 구조에 대한 정책입니다. 코빈의 주장은 기업들의 핵심 목표를 단기 주주 가치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진짜 놀라운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자본주의가 주주 자본주의, 주주의 이익,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렇게 배워왔고 그게 우리 세상이었는데 코빈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기업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단기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건 사회와 공유를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게 코빈의 주장이에요. 뭐 지금 듣다 보면 계속 쇼킹의 연속인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워런의 법안 어카운터블 캐피탈리즘 액트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 워런의 법안을 이미 코빈은 2년 전쯤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주들만이 기업의 주인이 아니니 사회와 공유하라는 발상이 얼마나 대단한 발상인지는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지만 실로 놀라운 정책인 거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코빈은 노동당 당수로 출마할 때부터 마가렛 대처가 민영화했던 수많은 공공영역 기업들을 다시 공영화를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코빈의 제일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이것도 진짜 쇼킹합니다. 철도, 항공, 도로, 에너지 등등등 이걸 마가렛 대처가 전부 다 민영화를 시켜버렸거든요. 국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을요. 효율화라는 명목으로요. 그런데 사실 한 번 민영화가 되면 진보에서 보통 아유 야 앞으로 이런 개떡 같은 민영화를 하면 안 돼 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이걸 다시 되돌려 놓자라고 주장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한 번 시장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빈은 당대표가 되기 전에 나 이거 되돌릴게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주장을 하면 변방의 한 진보 정치인이 구호 정도로 하는 말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자기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실현 안 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조차도 심지어 코빈이 노동당 대표가 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이상이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역사상 공기업이 시장에 한번 넘어갔는데 이걸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코빈은 이걸 진짜 하겠다고 했고 지금 코빈은 더 이상 변방의 무명의 정치인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차기 총리 후보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대처가 설계했던 신자유주의의 세상이 코빈이 당선이 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빈의 영국이 들어서면 그 영국은 신자유주의와 완벽하게 결별하고 지난 40년간은 아예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거라는 이야기죠. 진짜 놀라운 변화가 예정돼 있는 겁니다. 워낙 방대한 이야기라서 큰 틀만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자본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방향의 이중운동이 매우 확고한 의지의 철학으로 미국과 영국 두 자본주의의 양대 초강대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주장이 어디 저 먼 3당 4당 무명의 정치인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영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한 정치인들의 철학이라고요. 버니 샌더스 미국 대통령과 제러미 코빈 영국 총리 혹은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대통령과 제러미 코빈 영국 총리 이거 상상해보면 우리는 300년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향 전환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상상만 해봐도 진짜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300년 자본주의의 모습이
혁명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바뀌는 이 행복한 상상을 요즘 항상 하고 살아요. 예. 물론 이 상상은 영미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상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상상을 하는 건 자유지 않습니까? 상상하는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제 행복한 영미 자본주의의 변화에 대한 상상의 정리를 마치고요. 내일은 이 놀라운 격변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쯤 와 있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일 모레 이틀까지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